우리 국민의당 문제 때문에 박시영 부대표 나오셨잖아요. 예. 약간 그간의 아니, 일들을 좀 사실 국민의당의 전문가는 이재화 변호사. 왜? 지난번에 국민의당 관련해서 한번 탈탈 털었는데 그러셨어요? 그때 내공을 또 확실히 보여주셔서 아니, 어떻게 해서 국민의당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땜빵으로 한 2주간 최강욱 변호사 대신해서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이 예. 증거 조작에 관여한 부분만 죄인 것처럼 예. 계속 보도를 하고 아, 증거 조작 사실을 모르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네.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기사를 쓰고 이래서 그 잘못된 거다. 네. 객관적 우리가 사실 자체가 다르면 증거 조작 자체가 범죄가 아니고 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그렇죠. 그 유포에 관여한 사람 이 사람들은 그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이용주라 뭐 지금 김인원이나 이준서 같은 경우는 증거 조작을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만 변명하고 있는데 예.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는 제가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측을 했었죠. 예측을. 일반 그 언론에서 보는 관점 좀 다르게 설명했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허위 사실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실에 예.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예. 것인지 예. 그렇고 실제 이제 검찰이 누구누구 어디선까지 수사를 할 것이고 기소를 할 것이다는 것을 이제 제가 이야기한 이후에 실제 검찰 수사가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내가 좀 유일하게 좀 맞추셨구나, 정리를 해줬다 이렇게 평가를. 검찰의 지침을 그러네. 그런 오해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한 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 민변의 그래서 실세가. 지금 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다 그랬는데 실은 이재화가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가이드라인을 잘못 제시하셔가지고 머리 자르기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당은 4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증거 조작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를 어느 선까지 기소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일 거고. 네, 어느 선까지 예. 당내에 어느 정도 높은 예. 사람까지 할 것인가. 사실 네.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미 판단을 정치적인 심판은 판단을 끝난 내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진짜. 정치적 심판은 끝났지만은 과연 그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전 대표까지 네. 기소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네. 좀 관심이 있을 것 거기 같고요. 덧붙여서 정권이 안 바뀌었더라도 검찰이 이렇게 열심히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도 일각에서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부분을 못 다뤘는데 안철수 전 후보의 네. 사과가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 이유가 네. 무엇인가를 네. 조금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고 사과에서 실점했다는 평이 많죠, 오히려 네. 더. 그다음에 다시 이제 박지원이 특검 카드를 꺼냈다가 국민들이 지탄을 받고 쑥 들어갔었는데 다시 특검 카드를 꺼내는데 왜 국민의당은 특검 카드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뭔가 요걸 세 번째로 한번 다뤄보고요. 네 번째는 지금 8월 달에 전당대회 하고 있죠. 네, 8월 27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전당대회. 네. 국민의당의 전당대회가 과연 회생 카드가 될 수 있는가. 요 정도로 오늘 이야기하면 1시간 정도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자 변호사께서 한 50분 하시고요. 나머지 사실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죠. 예. 아니 근데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해요? 저는 네. 처음 들었네. 네, 전당대회 들어가죠.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해야 되는데 8월달 한다는 얘기는 일찍이 잡혀 있던 일정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터지기 박주선 전에도.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비대위 대표를 하시는 거예요? 원내대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대위로 구성을 한 거죠. 원내에서 의원들 원래가 원래 박지원 대표가 본인만 사퇴를 하면 되는데 예. 본인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본인과 당대표와 최고위원들까지 한꺼번에 사퇴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난리 났지. 그럼 최고위원 난리 났는데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사퇴가 그렇죠. 되어버린 그때 거예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황교안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이었죠. 그 당시에. 문병호 최고위원도 뭐 아주 열받아고 그랬었는데 선거 패배와 관련해서 사퇴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예. 물귀신이 돼버리는 셈이 됐구만. 아니 저는 여쭤봤던 게 왜 저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씨가 원내대표라고 그래가지고 왜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다른 당직에 선출된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근데 박주선 씨는 왜 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어디까지 처벌받을 것인가 또 한번 예측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지금 일단 지금 김인원까지 일단 김인원은 여러 차례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김인원 변호사님은 무슨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불려가는 우선 거예요? 이유미가 먼저 구속되고 이준서가 후속됐잖아요. 예. 김인원은 그렇게 그 부단장이었죠. 공명선거 공명선 추진단 부단장. 이용주 단장, 네. 김인원 부단장, 그다음 김성호 부단장. 김성호도 부단장. 네. 예. 두 사람 직접 김인원 변호사하고 김성호 부단장하고 두 사람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죠. 아하, 당시에 예. 문준용 씨 의혹을 밝혀라 예, 예. 이런.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준석까지는 그냥 뭐 미필적 고의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금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검찰이 판단해서 구속영장 청구했고 구속이 됐잖아요. 이준서 씨도 결국 확정적 고의라고 돼 있어요? 실질 검찰에서는 그렇게 봤고 아하. 그 이제 영장 전담 판사도 하여튼 그걸 받아들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김인원, 김성호는 과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느냐. 근데 이제 김인원, 김성호는 둘 다 조작된 거는 몰랐다. 예, 예.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바라보는 것은 조작을 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은 뭐 그렇게 흔적은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갖고 왔던 거 파일과 파일이 허위사실일 가능성 자체를 인식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네, 네. 적어도 합리적으로 이걸 확인을 해본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김인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허위사실이라고 하려면 문준용에 대한 특검을 해서 그것이 진실인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밝힌 이후에 자신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 대법원 법률가가 하신 말씀은 아닌데 그거는?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하고 정면을 배치되는 그러게요. 거죠. 대법원 판례는 우선 그 공표한 자가 네. 어떤 근거로 그 사실인지 믿었는지를 먼저 소명을 하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검찰이 그것을 소명했던 자료가 근거가 없다든지 네. 이렇게 말하면 탄핵하는 수순으로 입증을 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정봉주가 왜 실형받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인원 변호사하고 이 부장검사 출신이에요. 네. 네. 북부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로 아마 옷을 벗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본인이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논리가 이제 빈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허위 사실이라는 거에 허위로 지금 우리가 뭐가 진실에 반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네. 그렇게 문준용 씨의 동창생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터뷰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예. 그거 자체가 날조됐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네. 그 문준용 씨가 그 아버지 문재인의 그 도움을 받아서 취직이 된 것이다. 부정하게 채용됐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그 사실. 채용됐다는 사실 자체. 네, 거의 사실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는 발표할 때는 특혜 채용이다 했는데 아버지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그게 한 발 더 간 거니까. 이제 뭐 그 스쿨에 동창생들이 나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넣었으면 그냥 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네. 미칠 의사였네. 그러니까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채용 특혜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한국고용정보원인가요, 그게? 예. 그 사람들의 행위로 해서 부정하게 채용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거는 후보자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제 알아서 기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후보자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고 하니까 후보자의 자녀에 관한 사실의 허위사실이 아니고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이니까 이거는 상당히 비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그 이유미 씨, 이준서 씨 갖고 온 자료가 지금 객관적 이 사람이 신빙성이 있느냐를. 우선 첫 번째 그 같이 다녔는지 문준용 씨랑
같은 시기에 그 스쿨에 다녔는지 네. 다닌 사람인지 그 사람이 평소에 행적이라든지 지위로 봤을 때 믿을 만한 건지 예. 그리고 그런 그 최소한의 사람들이 검증을 했어야 그 되는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객관적인 사정에 비춰봤을 때 아구가 맞는지 네. 이런 것들을 검토한 이후에 음. 그 공표를 했어야 되는 것 불구하고 단지 이제 지금 김인현이나 김성호 이야기는 이준서 씨가 다 확인했다 그러더라. 예. 이준서 씨가 내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느냐 예.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률상 그 이유 있는 변명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이 대목을 지켜보면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4월달에 그 박지원 당시 의원이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렇게 확증적인 게 뭔가 있다. 계속 흘렸죠. 확실하게 풍당했다 있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물론 그게 근거 없이 흘렸을 수도 있고 뭔가 이 건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또 조작 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의미로 그게 흘렸는지 네. 이게 정치적 수사로 몰고 간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5월 6일날 이제 문준용 친구분들이 이제 발표하자는 거짓이다. 네. 근데 그 사이에 5월 6일부터 9일까지 선거일까지 네, 기간이 그것도 있었는데 있죠. 네. 그럼 적어도 그 정도의 그 세게 반박을 상대측이 했으면 내부에서 심각하게 들여다볼 텐데 이게 맞았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렇죠. 그걸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이 계속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이 부분은 해명이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몰랐을 수는 경험칙상 네. 뭐 이제 그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 휴대폰에 압수돼 갖고 분석 작업이 들어갔었는데 예. 이용주 보좌관은 거기에 마치 이제 정봉주 의원이 BBK 할 때처럼 보좌관들이 다 의원실 한 명에서 최소한 한두 명 다 들어가잖아요. 예. 기초 작업을. 거기에 실무 작업을 하기 네. 때문에 서로 간에 그 카톡방이나 단톡방들이 네. 있다면 단톡방이 틀린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털렸다는 거죠.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네, 단톡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이제 털렸다는 겁니다. 각 의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적어도 동료들이 반박을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이거 저쪽 이야기가 나름대로 뭐 일리가 있는데 예.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최소한 다시 점검을 할 거라는 거예요. 네. 점검 과정이 드러나면 국민의당 수뇌부는 그걸 몰랐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풍을 걱정해서라도 그 다시 검증을 해보는 게 당연한 순서인데. 아니 총선도 그렇게는 안 해요. 대통령 선거인데 이게 네. 총선에서도 상대 후보가 그렇게 나오면 심각하게 느끼고 한번 들여다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뭐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뭐 여러 번 대선 과정에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역풍이 분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보면은 사실은 국민의당 의원들이나 당직자를 포함해서 지지자분들까지도 상당히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 SNS상에 그런 거 많이 올렸잖아요. 왜 정유라한테만 분노하고 문준용에게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것도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될 일이다. 이걸 끝까지 얘기들을 하셨거든. 맞아요. 그 저도 한 가지 더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 보면서 5월 5일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발표하는데 이용주 의원이 이제 단장이었는데 지방 일정이 있어서 자기는 기자회견 기자회견 할 때 없었고 부단장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인원 씨가. 근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이용주 의원이 지방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나타날 법한데 본인이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죠, 그래도. 네. 그러다 보니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의혹을 출신이었죠. 의심을 가졌냐면 뭔가 약간 냄새를 맡은 거 아니냐 이용주 아니 의원은. 나는 그 이후에 이용주도 뭐 그 CBS 인터뷰할 때도 복수에 제보자가 있다. 제보자가 있다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그 나는 지방 일정은 맞는 것 같고 네. 이용주 의원도 피할 수 없는 게 기자회견 해야 된다는 말하자면 논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직접 거기에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장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그 정도로 중요한 예를 들면 선거 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국민의당이 터뜨렸던 그 정도 이슈였다면 본인이 만약에 꺼림칙한 게 하나도 없다면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위해서라도 그 지방 일정을 취소하더라도 이 일정이 자기가 드러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네. 그 정도로 중요했는데. 아니 이제 그 이후에 그거는 지금 박지원 부대표 생각하고 좀 견해가 다른데 그 이후에 이것을 토대로 5월 5일자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계속 다른 라디오라든지 이런 데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머리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인터뷰한 것도 별개의 행위예요. 아 그런가요? 예. 이걸 다 5월 5일날 기자회견을 토대로 그 인터뷰를 그러니까 한 거기 단장이 때문에 회의에 참여했고 인지를 했고 지시를 해서 부단장이 발표했기 때문에 공모했다. 뭐 지시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하자. 기자회견을 하자까지 음. 의견이니까 공모를 한 거잖아요. 상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 이용주 의원은 하고 저는 박지원 대표까지는 기소는 될 거고 이제 구속을 이제 이유미 이준석까지 구속됐잖아요. 예. 나는 보니까 김인원 김성호 둘 중에 한 명은 추가적으로 구속 기소될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자, 당일날 새로운 둘이 예언은. 같이 서 있었나요? 김인원 씨가 발표한 거죠? 두 사람이 다 같이 기자회견한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러면 주로 하여튼 읽고 말한 거는 김인원 변호사라는 건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화면상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양반은 지난번 그러니까 지지난번 안철수 진심 캠프 대선 후보 시절에는 안 보였던 분이잖아요. 김인원 변호사님. 이번에 내가 처음 보니까 알게 된 분. 이번에 아니에요? 나도 이제 대선 과정에 네. 시민단체에서 뭐 검찰개혁 토론회 보니까 아니 검사들 출신들이 국민의당에 되게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에서는 특히 이제 호남 출신들, 네네. 민주당 쪽에서는 뭐 학생운동 경력이나 민주화운동 경력이 없으면 이 공천 받기가 어려우니까 아하. 그 변호사들 출신 특히 이제 검사 출신들이 특히 이제 호남에서 국민의당 인기가 좀 올라오면서 그때 굉장히 많이 그 들어온 것 같아요. 김경진 모델을 꿈꾸면서. 그러니까 뭐 대학 후배들도 네.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 변호사님 후배들이 네, 국민의당에. 네. 그렇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랬었고. 그러면 지금 그 위에 이용주 당시 단장이나 네. 또 위에 박지원 대표나 네. 뭐 안철수 후보나 여기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까지는 네.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건 없는데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파일도 받아보고 예. 뭐 보좌관한테 갔는데 보좌관이 자기 보고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게.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건에 우리 이제 BBK 동영상에 비춰봤을 때 예. 대선 때 2012년 2007년 대선 때 BBK 동영상 광운대 동영상 네. 이거 우리 하여튼 확보를 했을 때 선대위원장까지 다 상의하거든요. 네. 단계별로 다 상의를 한다고. 그럼 오늘 이 제목 동영상 우리 지금 녹화하는 네. 제목이 박지원 기소된다 뭐 이렇게 잡힐 것 같은데 아마. 하여튼 뭐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제 판단을 지금 흐름으로 봐서 그 박지원 대표까지도 전 대표까지도 기소는 될 것이고 그 중에 지금 김인원, 김성호 둘 중에 한 명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 아, 그렇게 현재까지 그 수사는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옛날에 많이 쓰던 말로 정말 엽기적이에요. 엽기적이죠. 대선에서 공당이 네. 어떻게 저런 식의 일을 꾸며내고 그 뒤에 또 변명하는 과정이 또 희한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저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들을 받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결국 직접 나선 것인데 그게 뭐 문언상으로만 보면 나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책임인데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단 말이죠. 그 대국민 사과문을 제가 오늘 다시 네. 전문을 뽑아서 분석을 좀 해봤어요. 우선 이 처음에 이제 사과를 하는 대상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사과라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피해자한테 먼저 우선 해야 되는데. 지지자, 자신을 지지해 대선 과정에 자신의 지지자한테 미안하고 첫 번째 미안하고 두 번째 당원, 네. 세 번째 동료 정치인,
마지막으로 이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 사과드립니다. 그것도 당사자라고 표현했죠.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 문준용 아들 문준용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는데 이렇게 이야기 안 한 거고 안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준용 씨의 크나큰 상처를 줬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잖아요. 네. 국민 모두에게 사실은 사과드려야죠. 네. 이 부분에 빠졌는데 당사자로 표현한 거는 진짜 저는 안철수의 그릇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도 아니고 뭐 당사자라는 용어를 쓰고 그래. 법정에서 쓰는 말이지. 아니, 그날 그리고 저도 생방송 봤는데 원래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는 이런 기자회견 하면 뒤에 이제 예를 들면 백드롭이라고 하잖아요. 뒤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 쓰는 분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날 딱 보니까 국민 속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원래 이제 국민의당 아마 백드롭인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녹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그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선 때 모습으로 완전히 보여지는 거예요. 네. 대선 때 그 녹색을 썼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새로 백드롭을 만들어서 백드롭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흰 뭐 백드롭 만들고 아니 국민 앞에 흰 걸 사죄한다는 하면 안 돼요. 뭐 까만색으로 그냥 해버려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근접 썼을 백드롭을 텐데 해야지. 야 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우선 그게 얼마나 문재인과 문준영의 말을 원래는 표현을 할 때는 사과를 할 때는 그 사람의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과를 하는 게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정상이죠. 도리잖아요. 네.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그렇죠. 네. 마지 못했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뭐 국민들이 이제 왜 아직 사과 안 하느냐 이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거기에 대한 변명이 사실관계가 검찰 수사를 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몰랐다. 네. 과연 사과하는 사람이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왜 사과를 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들은 딱 두 가지 지켜봤거든요. 14일 만에 사과를 했는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네.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들한테 진정성 있게 사과할 거냐 이 문제 하나고 두 번째 정계한테 할 거냐 이 부분에 모아졌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두 가지가 다 얄맹이가 빠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이 부르지 않는다면 난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뭔가 선언을 하고 국민들의 부름을 나중에 받는다면 다시 자기의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표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알맹이가 빠진 아니 거죠. 사과를 우선 사과를 하는 사람이 나는 사실관계를 몰랐는데 왜 사과를 해요? 사실관계가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네.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사실관계가 이렇다. 여기에 나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시간이 많이 오랫동안 사과를 못한 이유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사과를 못했다. 네.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특히 이준석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이제 사건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사과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가 미운털이 좀 많이 받겠죠. 왜냐하면 대선이 끝나자마자 예를 들면 자성하고 숙고하고 이 좀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네. 바로 또 뭐 출마선을 했죠, 출마선을. 투어하면서 다시 5년 뒤를 내다보면서 막 그런 행보를 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야 저기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큰 정치인은 잔수를 부리면 안 돼요. 네. 큰 정치인이 되려면 근데 이번에 이 사과 국면에서 보면 대단히 재보고 이것 재보고 예. 저것 재보면서 본인한테 이 뭐랄까 데미지가 가장 적은 이런 것들을 애매한 모른다는 형용사의 그 남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감동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사과를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과를 어설프게 사과를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좀 딱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서 옆에서 그런 거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설사 알려준다고 해도 본인이 또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 아니 같고. 근데 이리저리
그 제야의 뭐 저명 인사들한테 이리저리 전화는 왔다는 물어봤대요. 이야기는 있는데 문제는 전화를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과연 글쎄. 수용을 하는지 해야지. 수용을 하는가 문제지. 근데 실제 예. 참 그 원인 분석도 내가 볼 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원인이 원래는 지금 뭐 이준서라든지 이유미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어쨌든 발굴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 사람이 사고 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자기가 사람을 잘못 음. 알았거나 음. 그다음에 교육을 잘못 사람을 잘못 알았고 교육을 잘못 시켰고 그다음에 이것을 검증하는 당내 시스템이 없었고 예. 이런 거죠. 세 가지잖아요. 이 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싹 빠져버리고 신생 정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급조된 당이다 보니까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 나는 된 거고. 그거 보면서 이분이 남 탓하는 거죠. 정치와 글쎄.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 없이 정치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 시스템, 정당 혁신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야. 네. 사실 그 비판은 오래전부터 나왔거든요. 사실 1인 정당, 그렇죠. 사당화 그렇죠. 이런 부분도 많이 나왔는데 전혀 그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비선 라인들이 여전히 많이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이런 어떤 느낌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에 나서는 길 자체가 봉쇄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국민들한테 퇴출 명령을 받은 게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이게 보여집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건 나는 훈련이라고 봐요. 네. 저는 뭐 탁생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뭐 그냥 그거에 훈장일 수는 없는 건데 적어도 젊은 시절에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 의견하고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하잖아요. 네. 토론해서 자기의 의견을 굽힐 줄 아는 훈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오늘을 했던 이 경험에서 오늘은 것은 수평적 토론이 아니라 지시형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면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그냥 네. 멀리 해버린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문화가 만들어낸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네.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 사과문 분석은 이제 그 정도로 다 하시는 거예요? 또 있어요? 또 하나만 네, 마지막으로 네. 하면 자기가 이제 모든 짐을 자기가 지고 가겠다. 그러고 모든 것을 책임 내려놓고 문제. 예. 하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무엇을 내려놓는지 예. 이런 것이 없이 이제 수사에 레토릭에 그치고 네. 마지막으로 너무 황당한 게 국민의당에 다시 기회를 줬으면 한다는 거를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뭐 어렵게 만든 무슨 다당제가 유지돼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네. 지금 사과할 때 기회를 달라고 업소하는 거는 네네. 안 맞는 거예요. 네네. 사과할 때는 확실하게 그 죽을 때 확실히 죽어야 하고 하는데. 네. 적어도 이제 뭘 내려놓는지는 안철수는 뭘 내려놓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짐을 지고 가고 자기가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기자회견 하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지? 아무것도 못 그러니까 느끼는 참 거죠. 특이한 게 예를 들면 과거에 손학규 씨 같은 경우도 그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다음에 네. 정계 은퇴 선언하고 강진에 그렇죠. 들어갔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사실 당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사실 그 정도 정도로,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보궐선거가 쉽지 않았는데 당신 책임만은 아니다 이렇게 만류하는 과정에 손학규 씨가 정계 은퇴하니까 사람들이 좀 야 그래도 저 사람이 그래도 임팩트가 있었어요. 좀 양심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시골에 가서 토굴 생활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약간 뭐 그게 길어졌고 타이밍도 놓치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좀 뻔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야, 손학규 의원하고 비교하는 건 너무 잔인한데. 현재 손학규의 위상을 생각을 해보면 그보다도 못하다는 건데 지금 그럼 어떻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당시에 사실은 그 손학규 의원은 그 멘트는 좀 기억에 남아요. 저 하나 사퇴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이렇게 겸양까지 하면서 사퇴했거든. 그러니까 나름의 울림이 있었는데 우리 안철수 전 후보께서는
그 모범생 컴플렉스를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누구한테 그 양반이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부족하다 그러고 언제 한번 그래봤겠어요. 아니 그 이번 대선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대선 패배했던 당사자들이 바로 다 정치를 바로 일선에 복귀해서 막 하고 있어. 홍준표 하지. 그러니까 참 특이하죠. 사실 그 정도로 패배했으면 큰 예. 표차로 졌는데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 아니 거죠. 이제 또 그 사람들은 다시 다음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이 없는 거죠. 그럴까요? 그럴까요? 자, 그럼 진짜? 국민의당이 과연 어떻게 기사회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잠깐 광고를 듣고 또 더 말씀 듣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국민의당이 특검을 자꾸 얘기하는데, 예, 이게 이제 나름의 어떤 국면 전환 카드 프레임을 바꿔보자 뭐 이런 노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처음 이 지금 이유미 사건이 터지면서 예. 박지원 전 대표가 특검 카드를 꺼냈다가 하루아침에 박살났거든요. 하루아침에 박살났나요, 진짜? 역풍이 불었죠.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지금 박주선 지금 비대위원장이 예. 특검 카드를 꺼내고 거기에 특검 발의안을 의원들 전원이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작살난 게 아니죠, 하루 만에. 아니 어. 죽었다가 다시 살린 거지. 다시 뭐 살린 무슨 거야. 짓이야, 그게? 왜 그랬는데? 다시 살린 건데 응. 그 안철수는 그 사과를 하고 예. 당일날 박주선은 특검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김인원이도 다시 소환되면서 특검을 해야 허위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럼 주장했거든요. 국민의당은 안철수 씨의 사과를 어떤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한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반전을 기해보자. 예. 아, 그렇게 하면서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지금 특검 카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자 그러니까 17일 자유한국당도 특검 카드를. 17일자 이제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 특검 카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부적으로도 바른당도 특검 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바른당은? 바른정당은 뭐 그렇게 당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은 나왔는데 이게- 장로는 아니다.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현실 가능성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글쎄. 설령 그 문준용 그 씨가 특혜 채용이 됐다 하더라도 첫 번째 지금 현재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예. 두 번째는 그게 이제 법률상으로 하면 업무방해죄잖아요. 예.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그게 2007년, 6년, 네. 7년에 있었던 거죠. 아, 이미 그러니까 지났어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예. 설령 그것이 혐의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기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입법부에서 하는 건데 조사를 해서 기소를 못할 거를 특검 보고 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는 거예요. 원래 특검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죄가 안 되는 걸 갖고 헛되게 수사를 법률을 정해서 예산을 낭비해서 수사를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만큼 또 다급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카드가 없으면.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려면 아까 그런 법리적 문제도 있지만 네. 여당에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받아줘야 숫자를 가능할걸요? 봐도.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니 그러니까 안 저는 될 줄 알고 만약에 던진 거네요. 여당이 안 받는다면 국민적인 어떤 호응을 얻어서 그 네. 주장이 예. 국민적인 어떤 여론의 뒷받침을 압박으로 받고, 여당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렸을 때 그게 그나마 나는 이제 사실은 이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안철수를 오히려 확실하게 엿먹이려고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박주선이 그거 그 정도 네. 머리가 돌아가나요? 뭐 머리가 뭐 돌아가던 사람이 안 돌아가던 아, 사람이든 사실 수석한 사람이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과를 한 것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아, 다시 그게 묻혀버리는 네. 이상한 카드를 던짐으로 해서. 네. 예. 그러니까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는 걸 바로 드러내 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이어져서 또 각 세트가 그리고 되니까. 이게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면 뭐 카드가 될 수가 있는데 전혀 이미 공감을 못 얻은 것은 지난번에 그 박지원 대표가 특검 카드 꺼냈을 때 예. 이미 검증이 됐거든요. 음. 그러면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계기도 없이 다시 꺼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 국민의당이 소멸해가는 이렇게 시간 자체를 단축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이야기를 하면 네. 보통 유권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FGI라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들을 해보는데 예. 국민의당 얘기 꺼내면 피식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관심도 심각하네, 없고 그러면 진짜. 기대감도 없고 안철수 차기 대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막 웃어버려요. 사람들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악플을 넘어서는 무플 단계에 진입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요, 정당이 그렇게 되면. 명색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인데, 그리고 언필칭 항상 여당과 협치해가지고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는 당이 지금 이렇게 되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다당제 3당 이런 의미는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튼 최근에 이제 보여줬던 모습들이 너무나 실망스러우니까 마음속에 국민들 마음속에 지워진 것 같아요. 저는 그 국민의당의 이제 지지 기반이 예. 호남 실질적인 5, 60대잖아요. 예. 호남 5, 60 그때 지지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심으로 경청을 해서 당의 의사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거의 다 떠나갔지만 아직 떠나지 않은 그 호남에서 뭐 5, 6% 많게는 한 8%, 10%까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무엇을 국민의당이 해주기를 원하는지 진심으로 경청을 좀 하고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네. 뭐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철수 정계은퇴 이야기가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일부 나왔었잖아요. 의원들이 네. 이 얘기 터지면 이 사건이 터지면서. 근데 이제 그런 생각 가졌어요. 이제 안철수 문제도 안철수 문제지만 안철수가 정계은퇴 한다고 국민의당이 바뀌겠느냐? 예를 들면 내부에 새로운 리더십이 있고 내부에 그런 것 당의 어떤 혁신을 해낼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 냉철히 따져봐야 하는데 예. 그 부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안철수 한 명의 뭐 박지원 한 명의 그런 두 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 과연 그런 건강한 동력이 살아있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지금 국민의당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이나 연대할 필요가 전혀 안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도가 저렇게 높고 정당 지지도가 높은데 왜 손을 잡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국민의당에 대한 필요성은 뭐냐면 원내 문제가 국민의당이 있음으로써 풀릴 수 있다라는 어떤 어떤 중요성이 사람들한테 각인될 때인데 그거는 결국 지금은 그 정부 여당이 대통령의 어떤 또 국민 여론으로 밀어붙이는 게 있는 거거든요. 설득하고. 이게 있는 건데 대통령 지지도나 민주당 지지도가 상당히 낮아져서 떨어져서 이 국회의 제3당의 도움 없이는 전국을 돌파하기 어렵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국민의당의 존재가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지도와 무관하게 지금 존재감이라는 정의당의 스탠스를 국민의당이 그 스탠스를 유지를 했어야 되고 더 잘했어야죠. 정의당보다 그러니까 훨씬 멋지게 그래서 잘해냈으면 개혁 가능성이- 경쟁을 예. 했어야 되는 예. 거고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현실을 이유로 개혁에 좀 후퇴했을 때 그 부분에 채찍질을 가하고 예, 예. 개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 전통적인 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원할 수 있고 확장할 가능성이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보면 깽판치는 그렇죠. 그러게요. 깽판치는 분위기여서 아니, 첫 번째 뭐 김상조 뭐 강경화 막 인사할 때 국민의당 자유한국당하고 똑같은 입장을 취했잖아요. 사실 황당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예. 그 문제도 동의 그렇고.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그 오히려 지금 바른정당하고 바른한국당? 자유한국당 헷갈려. 자유한국당 이쪽은 이념 공세 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합진보당에서 소수 의견 냈다는 이유로 이념적인 거로 지금 말해서 목리 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 지금 국회에서 그 의결을 하자. 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분이 박지원이 추천해서 되신 분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그리고 고향도 저기에요, 고창이에요, 예. 고창. 제 연수원 뭐 지도 교수여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양반이 고창은 굳이 얘기 안 해도 전라북도인데 고창은 전라북도인데 또 학교는 전라남도에서 다녔다고. 그 서중 나오고 재판관이. 일고 나왔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애초에 탄생할 적에 그 우려 섞인 시각으로 비판을 하는 분들의 얘기가 뭐였냐면 저게 진정한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나 어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라 호남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그 몸부림 마지막 몸부림에서 그냥 기형적으로 탄생한 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게 그러면 첫 번째는 안철수의 대선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정당이고 아하, 거기에 아하. 공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호남 기득권 인위적 세력이 결합이죠. 결합했다. 합쳐진 거죠. 인위적 결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욕심이 합쳐진 정당이다라는 비난 어린 시선을 받고 있는 당이었는데 그게 대선에서 어쨌거나 패배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정당이 되려면 그런 비난이 굉장히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했다라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만큼의 어떤 혁신이나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도 사실은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그 대통령 지지도가 너무 높았으니까 네. 존재감을 부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이분들이 방향을 잡은 게 저거를 발목을 잡아가지고 저걸 좀 떨어뜨려놔야지 우리의 영역이 생긴다. 아까 우리 박시영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치공학적인 분석에서 볼 때 여당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얼른 만들자. 그냥 그런 전략으로 일관했던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렇죠. 안 도와주면 되나 보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다 보니 국민들이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이제 정치적인 식견이나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셨는데 이분들을 이제 그 실력이나 그 품성 면에서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당신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 돼? 그럴 실력이 돼? 그 뭐 때문에 당신들은 정치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야 저것들은 저게 지금 뭐 어느 쪽에 도대체 속해 있는 사람들이야? 저게 민주주의의 일부라는 말이 맞아? 이런 의심까지 가버렸단 말이죠. 그 와중에 이제 저렇게 무슨 선거 때 이런 걸 조작했다는 얘기까지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진짜로 완전 맛이 가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매력 있는 요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잠재된 대권 후보가 있거나 아니면 당내 옛날에 남경필 뭐 원희룡 뭐 그렇죠. 정병국에서 남원정해서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네. 때 뭐 쓴소리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소장파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소장파들이 중진 의원들을 상대로 정풍운동을 전개한다든가 뭔가 싹수가 있는 느낌이 뭔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 아니면 그렇죠. 당원들의 힘에 의해서 상향식 민주주의 당내 시스템이 뭐가 있다든가 바뀐다거나. 그러니까 내세울 게 있어야 하는데 전부 다 되게 구태적인 형태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가 국민의당 탄생이 가치 중심의 탄생이 아니고 그렇죠. 이익정당이었죠. 일단 호남 홀대론, 안철수의 막연한 새정치, 그다음 문재인의 반패권 여기에 편성해서 만들어진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남 홀대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극복이 인선을 됐고. 처음에 극복돼주고 문재인 패권은 이제 이번 그 강요들 인선하면서 문재인 패권 싹 들어가 버렸잖아요. 장하성 같은 사람 그 유명한 거 다음에 아니야? 유일하게 새정치인데 새정치의 결정타가 아. 이거 정거 조작하면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이고. 지지 기반 자체 가치적 기반이 붕괴되져 버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따귀 빼고 기름 빼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이 상황 이 대목에서 봉도사가 있었으면 이런 깔때기를 대줘야지. 이제 국민의당이 살려면은 봉도사를 영입하는 수밖에 없다. 사면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또. 그나저나 봉도사 양심수 석방 되는 겁니까? 이거 8.15 때. 어쨌든 저는 8월 달에 어쨌든 예. 언론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마지막 주제인데 전당대회가 참 그거 말씀하시기에 앞서서요. 일단 하여튼 국민의당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무더위가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시원하게 사과도 하고 시원하게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도 그 시원치 않은 마당에 왜 국민들의 무더위를 가중시키느냐 이런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전국구가 유지되려면은 이 와이드몰 소식을 좀 또 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 구차는 게 무더위나 모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그 냄새 거기 또 날파리들 이런 게 지금 골치가 아프다는데 이 국민의당이 지금 골치를 더 가중시키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와이드몰에서 요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무슨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또 새로 무슨 야 여기다가 뭐 이서진이 광고하면은 뭐 더 처리가 잘 되나? 소지섭이 광고하면 이상해지고 아줌마들이 좋아하겠죠. 기왕에 하는 김에 뭐 저 누구야
송혜교랑 이번에 결혼한다는 사람 누구야? 송중기. 송중기가 광고한다 그러면 구남도랑에서 더 핫한 거지. 스마트 카라랍니다. 스마트 카라. 이게 뭐야? 건조 분쇄 방식으로 탈취, 저전력, 저소음,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건조되면 무게가 줄어들어가지고 감량까지 된다네요. 이런 그래서 게 옛날에도 좀 이야기 나왔었죠. 아니 음식물 쓰레기 네. 처리하는 거는 가끔씩 홈쇼핑 이런 데도 네. 보면 나오고 중간 광고에도 나오던데 더 좋은 건가 보죠 아마. 그래서 국내에 유일하게 환경 마크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서진 씨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십시오. 이서진 씨는 윤식당 그 상무 아니야 원래?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답니다. 요즘 이제 그 백팩 메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웨덴의 명품 가방 브랜드 툴레라는 게 이게 유럽에 가면 진짜 많이 있긴 하죠. 네. 그리고 차 위에 제가 보기에는 그 SUV 위에다가 왜 그 박스 짐 박스 왜 올려갖고 다니잖아요. 예, 거기에 툴레라고 써 있는 거 많이 봤는데 거기서 나온 그 백팩이 아주 멋진 백팩이 최저가보다 더 온라인 최저가보다 더욱 압도적인 최저가로 입점됐답니다. 이게 그러면은 얼마나 싸길래 이러는지 사기 아닌가? 이게 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실히 광고는 봉도사가 해야 돼. 깔때기 들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익을 중심으로 뻔뻔해져야지 봉도사처럼 사업을 하는데 아 부끄러워서 못 읽겠네. 이서진 씨가 광고를 하고 다음에 이정화 변호사가 광고하는 걸로 한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도 주목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좀. 전당대회에서 과연 이제 반정카드 회생의 기미가 보일 것인가. 네. 이 와중에서 전당대회 두 사람 출마 선언을 사실상 누가 했죠. 했어요? 누가? 정동영 의원하고 천정배 의원. 아, 천정배 의원은 그렇구나. 시사만 하고 아직 공식적으로 아닌데 예. 두 사람이 나오는 거는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 취재해 보니까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네. 이제 문병호 의원은 안철수 의원 쪽 지지자들이 단톡방이 거의 90% 정도의 지지인데 안철수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드롭한 거고. 아 드랍 해버렸어요? 네, 사실상 드롭했고 두 사람이 나올 건데 뭐 천정배 지금 정동영의 노선도 안철수의 색깔을 좀 빼고 이 문재인 정부와 기획 경쟁을 하자. 네. 이런 입장인데 그럴 거면은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선명하게 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즉부터? 지금 정동영은 좀 내고 있는데 네. 천정배 목소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안 보이죠.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 돈 들여가 무슨 전당대회 하냐 가위바위보 하지.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이 아니면 순번제로 해서 6개월 하고 6개월 하지. 뭐야? 무슨 이게 하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천정배 의원이 제가 그 지금 그만큼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아요. 지어낸 게 아니라 들으신 얘기다. 당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드리면 복수의 사람으로 천정배 의원의 당 지지세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처음에 당 내에서도. 예, 그 안철수 당하고 합치기 전에 천정배 의원이 독자 정치 세력화에서 깃발을 들었었잖아요. 그 무슨 당 이름 만들었었잖아요. 예, 무슨 뭐지? 뭐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국민의힘 그래서 비슷한 이제 거였는데. 예, 광주 전남에서 나름대로 세가 조금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서 깃발을 들으니까 그쪽으로 확 쏠린 거였고, 그러면서 이제 천정배 의원이 안철수 당하고 세력하고 합쳐졌는데 그 합쳐지는 과정에서 천정배 의원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챙기지 못했어요, 사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많이 떠나갑니다. 원래 서운해서. 원래 나도 뭐 천정배 의원하고 모시고 열린우리당 시절 때 뭐 그 클린 선거위원회 뭐 이런 걸 해봤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부위원장이고 천정배 의원이 위원장이었는데. 그 이용주와 김인원 관계였구만. 그런데 선거운동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 1년을 같이 천정배 의원을 따라다니는 의원이나 네. 사람이 없더라고. 없어요. 그 인폭이 참 없는 것 같아. 맑은 분이고 고든 분인데 정치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진 의원답지가 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자기 생각 같이 하는 사람 많이 꾸리는 것이 그걸 우리 당이잖아요. 정당이라는 게 그런 건데 내 생각은 이렇다는 혼자서 떠드는 거는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정당 생활의 기본 아니에요. 그 양반이 특별히 틀린 말을 많이 하는 분은 아닌데 네. 이상하게 그 무게나 확장력이 없죠. 그건 좀 본인이 그러니까 리더십에 약간 문제가 있고 원래 그 천재 수재 뭐 이쪽 계통이잖아요. 그런 네. 분들이 되게 리더십 좀 없더라고. 되게 보면 정치인 중에 아무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예외가 예. 우리 민변의 김선수 변호사님. 음. 그 원래 거기도 천재과인데 예. 누가 거기 그래요? 뛰어난데 천재과라고? 김선수 변호사 천재과죠. 노력형 아니요? 아니 제가 최근에 만났던 인물 중에는 네. 가장 천재 수재과는 네. 최강 변호사 같은데 그건 아니고 우리 전라도가 배출한 인물입니다. 아니 그런데 네. 보면 자기 생각을 있으면서도 항상 끝까지 토론을 듣고 자기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예. 그러고 그거에 동의 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때 그 모아진 의견들을 갖고 다른 사람의 바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보통 이제 천재과는 이 모임에서 토론을 어떻게 하면 이 토론을 자기 생각으로 주도할 것인가. 관철시킬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한 사람의 경험적 오류가 그대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재들이 사실은 필터링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대중들이 필터링 돼야 그것이 검증되어지는 건데 천재는 그런 검증을 거치기를 싫어하죠. 아니 그런 거잖아. 따라서 정치하는 데는 천재가 필요 없어요. 그게 뭘 대중과 함께 인식을 공유하는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있어야 되는 거지. 봉도사는 어떤 유형이죠? 봉도사는 그 대중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천재적인 방향. 나는 이제 봉도사에 요즘 새로운 발견을 하면 예. 이 양반은 우리가 여기서 방송하잖아요. 예. 방송하면 여기서는 이제 공부를 하나도 안 해왔다가 이제 방송하면 좀 알잖아요. 예. 그거를 다른 방송에 가면 맞아요. 우리가 그 제작자보다 훨씬 훌륭하게 방송을 해. 예. 그 완전 전문가처럼 엄청난 그 열변을 토하더라고. 아 근데 제가 봉도사님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정말 기억력 좋아요. 기억력과 흡수력. 그다음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그러니까 그만큼 백지라는 거예요. 아무나 쓰면 딱 써지는 거지. 근데 그게 진짜로 그게 자기가 원래부터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주 등에 또 그렇죠. 전혀 당황하거나 뻔뻔하지. 머뭇거리지 않잖아. 네. 야 진짜 하여튼 인물 났어 정말. 아무튼 국민의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큰 기대는 없습니다만 네. 문재인 정부의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국민의당이 새로운 리더십이 제대로 서서 네. 이게 개혁 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네. 이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런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게 문재인 정부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게 뭐 국민의당이 바로 하루아침에 없어질 당도 아니기 때문에 두 분 중에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좀 만들어 달라. 근데 지금 봐서는 그러면 천정배 장관이 아까 뭐 당내에 그게 세력이 더 약했다고 박시영 부대표가 잠깐 설명해 주신 것만 남아있으면 정동영 씨가 될 거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원래 정동영 의원의 핸디캡 중에 하나가 광주 전남 의원들이 정동영 의원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아요. 되게 묘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정동영 의원이 뭐 대선 레이스나 이렇게 당권 레이스 이렇게 할 때 보면 광주 전남하고 또 전북하고 약간의 그 어떤 좀 뭐랄까 약간 좀 전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소외 의식이 좀 있거든요. 광주 전남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호남의 대표성을. 이번 근데 그 뭐 저는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보는데 일단 복수의 관계자가 누가 될 거라 그래요? 가위바위보 하면. 저는 제 한마디만 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정동영 의원이 열린우리당 당의장 초창기 할 때 몽골 기병 내세우면 상당히 속도감 있게 밀어붙였었거든요. 그 기억들이 약간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강력한 리더십, 돌파형 리더십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당의 그 세력 분포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데 리더십 유형만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그게?
그 정동영이 조금 유리하지 아젠다 않을까. 선점, 아젠다는 선점을 했죠. 예. 이제 국민의당이 살 길은 개혁 경쟁을 해야 된다는 문제하고 지금 뭐 신베를린 선언이라든지 남북 문제 이런 부 전폭적인 문제 지지를 하고 있고. 근데 김성호 씨가 정동영 측근이잖아. 그 타격은 없나? 아니, 그걸 누가 알아요? 아는 사람 다 아는데. 그 아니 이게 내가 보니까 옛날에 네. 측근들이 대선 과정에서 이합집산에서 누구 사람 됐는지는 그 복잡해요. 예. 사람 심리를 보면 나는 뭐 국민의당 쪽 사람들 꽤 많이 아는데 아니 유달리 그렇게 작게 아니, 바뀌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죠. 많이 네. 아시니까 아까 박지원 대표 네. 전 대표 기소된다 예측 하나 했으니까 네. 전당대회 누가 될지 저는 뭐 한번 정동영 의원이 거의 될 거라고 봐요. 아 된다. 아이고 천정배 의원은 정말로 민변 선배인데. 글쎄 민변 출신들도 참 보면은 훌륭한 정치인 참 드물어. 대통령이 2명 배출되긴 했지만 그러네요 진짜 민변. 이게 서울에서 민변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래. 부산 민변만 대통령 됐지.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 이제 청와대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당 문제는 국민의당 문제고 청와대도 지금 이제 원전 문제가 있고 또 8월달에 교육부에서 수능 절대평가나 자석 외고 폐지 관련해서 어쨌든 발표 예정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들 같은 게 굉장히 그 촉각을 세우고 있고 예. 임기 초반에 이런 굵직굵직한 갈등 이슈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 이 문제가 청와대가 순항할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7, 8, 9 이 3개월을 잘 아무튼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한번 다뤄보죠. 예. 다음에 또 이제 그 2부 순서를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1부 순서에서 가끔씩 이렇게 아리따운 목소리로 키득거리는 분의 목소리가 들어갔는데 진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 죽겠습니다. 2부에서 아시게 될 거고요. 깜짝 놀랄 분을 모셨으니까 2부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봉주가 없는 정봉주의 전국구. 우리 전문용어로 겐세이도 없고 즐거우셨죠?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날아다니는 동안에 지금 땡볕을 맞으면서 폼페이 유적지를 헤매고 있다는 지금 특파원 보고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또 이거 가지고 와서 또 뭐라고 또 뻥을 칠지 모르겠습니다. 폼페이에 가니까 뭐 자기를 알아보면서 또 벽화가 일어섰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개뻥을 기다리시면서 자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채용 특혜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한국고용정보원인가요, 그게? 예, 예. 그 사람들의 행위로 해서 부정하게 채용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네, 네. 그거는 후보자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제 알아서 기었을 수도 있을 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후보자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고 하니까 네. 후보자의 자녀에 관한 사실의 허위사실이 아니고 네.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이니까 이거는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그 이유미 씨, 이준서 씨 갖고 온 자료가 지금 객관적 이 신빙성이 사람이 있느냐를. 우선 첫 번째 그 같이 다녔는지 문준용 씨랑 같은 시기에 그 스쿨에 다녔는지 네. 다닌 사람인지 그 사람이 평소에 행적이라든지 지위로 봤을 때 믿을 만한 건지 예. 그리고 그런 그 최소한의 사람들이 검증을 했어야 그 사람이 되는데.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객관적인 사정에 비춰봤을 때 악우가 맞는지 네. 이런 것들을 검토한 이후에 그 공표를 했어야 되는 것 불구하고 단지 이제 지금 김인현이나 김성호 이야기는 이준서 씨가 다 확인했다 그러더라. 예. 이준서 씨가 내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느냐 예.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률상 그 이유 있는 변명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이 대목을 지켜보면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4월 달에 그 박지원 당시 의원이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렇게 확증적인 게 뭔가 있다. 계속 흘렸죠. 확실하게 있다 해서 있다고. 자꾸 이렇게 물론 그게 근거 없이 흘렸을 수도 있고 뭔가 이 건이 아니더라도 뭔 다른 또 조작 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의미로 그게 흘렸는지 네. 이게 정치적 수사로 몰고 간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5월 6일날 이제 문준용 친구분들이 이제 발표하자는 거짓이다. 네. 근데 그 사이에 5월 6일부터 9일까지 선거일까지 네, 기간이 그것도 있었는데 있죠. 네. 그럼 적어도 그 정도의 그 세게 반박을 상대측이 했으면 내부에서 심각하게 들여다볼 텐데 이게 맞았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렇죠. 그걸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이 계속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이 부분은 해명이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몰랐을 수는 경험칙상 네. 뭐 이제 그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 휴대폰에 압수돼 갖고 분석 작업이 들어갔었는데 예. 이용주 보좌관은 거기에 마치 이제 정봉주 의원이 BBK 할 때처럼 보좌관들이 다 의원실 한 명에서 최소한 한두 명 다 들어가잖아요. 예. 기초 작업을. 거기에 실무 작업을 하기 네. 때문에 서로 간에 그 카톡방이나 단톡방들이 네. 있다면 단톡방이 틀린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털렸다는 거죠.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네, 단톡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이제 털렸다는 겁니다. 각 의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적어도 동료들이 반박을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이거 저쪽 이야기가 나름대로 뭐 일리가 있는데 예.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최소한 다시 점검은 할 거라는 거예요. 네. 점검 과정이 드러나면 음. 국민의당 수뇌부는 그걸 몰랐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풍을 걱정해서라도 그 다시 검증을 해보는 게 당연한 순서인데. 아니 총선도 그렇게는 안 해요. 대통령 선거인데 이게 네. 총선에서도 상대 후보가 그렇게 나오면 심각하게 느끼고 한번 들여다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뭐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뭐 여러 번 대선 과정에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역풍이 분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보면은 사실은 국민의당 의원들이나 당직자를 포함해서 지지자분들까지도 상당히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 SNS상에 그런 거 많이 올렸잖아요. 왜 정유라한테만 분노하고 문준용에게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것도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될 일이다. 이걸 끝까지 얘기들을 하셨거든. 맞아요. 그 저도 한 가지 더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 보면서 5월 5일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우리 국민의당 문제 때문에 박시영 부대표 나오셨잖아요. 예. 약간 그간의 아니, 저- 일들을 좀 사실 국민의당의 전문가는 이재호 변호사. 왜? 지난번에 국민의당 관련해서 한번 탈탈 털었는데 그러셨어요? 그때 내공을 또 확실히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해서 국민의당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땜빵으로 한 2주간 최강욱 변호사 대신해서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이 예. 증거 조작에 관여한 부분만 죄인 것처럼 예. 계속 보도를 하고 아, 증거 조작 사실을 모르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네.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기사를 쓰고 이래서 그 잘못된 거다. 네. 객관적 우리가 사실 자체가 다르면 증거 조작 자체가 범죄가 아니고 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그렇죠. 그 유포에 관여한 사람 이 사람들은 그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이용주라 뭐 지금 김인원이나 이준서 같은 경우는 증거 조작을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만 변명하고 있는데 예.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는 제가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측을 했었죠. 예측을. 일반 그 언론에서 보는 관점 좀 다르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허위 사실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실에 예.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예. 것인지 예. 그렇고 실제 이제 검찰이 누구누구 어디선까지 수사를 할 것이고 기소를 할 것이다는 것을 이제 제가 이야기한 이후에 실제 검찰 수사가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내가 좀 유일하게 좀 맞추셨구나, 정리를 해줬다 이렇게 평가를. 검찰의 지침을. 그러네. 그런 오해를 뭔가, 받으셔야 되겠네요. 한 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 민변의 그래서 실세가. 지금 저 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다 그랬는데 실은 이재화가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가이드라인을 잘못 제시하셔가지고 머리 자르기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당 의원 4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증거 조작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를 어느 선까지 기소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일 거고. 네, 어느 선까지 예. 당내에 어느 정도 높은 예. 사람까지 할 것인가. 사실 네.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미 판단을 그 정치적인 심판은 판단을 끝난 내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진짜. 정치적 심판은 끝났지만은 과연 그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전 대표까지 네. 기소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네. 좀 관심이 있을 것 거기 같고요. 덧붙여서 정권이 안 바뀌었더라도 검찰이 이렇게 열심히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도 일각에서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부분을 못 다뤘는데 안철수 전 후보의 네. 사과가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 이유가 네. 무엇인가를 네. 조금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고 사과에서 실점했다는 평이 많죠, 오히려 네. 더. 그다음에 다시 이제 박지원이야 특검 카드를 꺼냈다가 국민들이 지탄을 받고 쑥 들어갔었는데 다시 특검 네. 카드를 꺼내는데 왜 국민의당은 특검 카드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뭔가 요걸 세 번째로 한번 다뤄보고요. 네 번째는 지금 8월 달에 전당대회 하고 있죠. 네, 8월 27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전당대회. 네, 네. 국민의당의 전당대회가 과연 회생 카드가 될 수 있는가. 요 정도로 오늘 이야기하면 1시간 정도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 변호사께서 한 50분 하시고요. 나머지 사실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죠. 예. 아니 근데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해요? 저는 네. 처음 들었네. 네, 전당대회 들어가죠.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해야 되는데 8월달 한다는 얘기는 일찍이 잡혀 있던 일정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사건 터지기 박주선 전에도.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비대위 대표를 하시는 거예요? 원내대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대위로 구성을 한 거죠. 원내에서 의원들 원래가 원래 박지원 대표가 본인만 사퇴를 하면 되는데 예. 본인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본인과 당대표와 최고위원들까지 한꺼번에 사퇴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난리 났지. 그럼 최고위원 난리 났는데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사퇴가 그렇죠. 되어버린 그때 거예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황교안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이었죠. 네. 대목이 박지원 기소된다. 뭐 이렇게 잡힐 것 같은데 아마. 하여튼 뭐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제 판단을 지금 흐름으로 봐서 그 박지원 대표까지도 전 대표까지도 기소는 될 것이고 그 중에 지금 김인원, 김성호 둘 중에 한 명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 현재까지 그 수사는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옛날에 많이 쓰던 말로 정말 엽기적이에요. 엽기적이죠. 대선에서 공당이 어떻게 저런 식의 일을 꾸며내고 그 뒤에 또 변명하는 과정이 또 희한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들을 받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결국 직접 나선 것인데, 그게 뭐 문언상으로만 보면 나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시민들은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책임인데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단 말이죠. 그 대국민 사과문을 제가 오늘 다시 네. 전문을 뽑아서 분석을 좀 해봤어요. 우선 이 처음에 이제 사과를 하는 대상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사과라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피해자한테 먼저 우선 해야 되는데. 지지자, 자신을 지지해 대선 과정에 자신의 지지자한테 미안하고, 어허. 첫 번째 미안하고, 두 번째 당원, 네. 세 번째 동료 정치인, 마지막으로 이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 사과드립니다. 그것도 당사자라고 표현했죠.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 문준용 아들 문준용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는데 이렇게 이야기 안 한 거고 안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준용 씨의 크나큰 상처를 줬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잖아요. 네. 국민 모두에게 사실은 사과드려야죠. 네. 이 부분에 빠졌는데 당사자로 표현한 거는 진짜 저는 안철수의 그릇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도 아니고 뭐 당사자라는 용어를 쓰고 법정에서 쓰는 말이지. 아니, 그날 그리고 저도 생방송 봤는데 원래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는 이런 기자회견 하면 뒤에 이제 예를 들면 백드롭이라고 하잖아요. 뒤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 쓰는 분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날 딱 보니까 국민 속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원래 이제 국민의당 아마 백드롭인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녹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그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선 때 모습으로 완전히 보여지는 거예요. 네. 대선 때 그 녹색을 썼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새로 백드롭을 만들어서 백드롭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흰 뭐 백드롭 만들고 아니 국민 앞에 흰 걸 사죄한다는 하면 안 돼요. 까만색으로 그냥 해버려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금속 썼을 백드롭을 텐데 해야지. 야 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우선 그게 얼마나 문재인과 문준용의 말을 원래는 표현을 할 때는 사과를 할 때는 그 사람의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과를 하는 게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정상이죠. 도리잖아요. 네.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그렇죠. 네. 마지 못했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뭐 국민들이 이제 왜 아직 사과 안 하느냐 이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거기에 대한 변명이 사실관계가 검찰 수사를 하기 전까지 자기는 몰랐다. 네. 과연 사과하는 사람이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왜 사과를 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들은 딱 두 가지 지켜봤거든요. 14일 만에 사과를 했는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네.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들한테 진정성 있게 사과할 거냐 이 문제 하나고 두 번째 정계한테 할 거냐 이 부분에 모아졌거든요 사실은. 예. 뭐 문병호 최고위원도 뭐 아주 열받아고 그랬었는데 선거 패배와 관련해서 사퇴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예. 물귀신이 돼버리는 셈이 됐구만. 아니 저는 여쭤봤던 게 왜 저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씨가 원내대표라고 그래가지고 왜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다른 당직에 선출된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근데 박준원 씨는 왜 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어디까지 처벌받을 것인가 또 한번 예측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일단 지금 김현원까지 일단 김현원은 여러 차례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김인원 변호사님은 무슨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불려가는 우선 거예요? 이유미가 먼저 구속되고 이준서가 후속됐잖아요. 예. 김현원은 그렇게 그 부단장이었죠.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 이용주 단장, 네. 김인원 부단장, 그다음 김성호 부단장. 아 김성호도 부단장. 네. 예. 두 사람 직접 김인원 변호사하고 김성호 부단장하고 두 사람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죠. 아하 당시에 예. 문준용 씨 의혹을 밝혀라 예. 이런.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준석까지는 그냥 뭐 미필적 고의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금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검찰이 판단해서 구속영장 청구했고 구속이 됐잖아요. 아, 이준석 씨도 결국 확정적 고의라고 돼 있어요? 실질 검찰에서는 그렇게 봤고 아하. 그 이제 영장 전담 판사도 하여튼 그걸 받아들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김인원, 김성호는 과연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느냐. 근데 이제 김인원, 김성호는 둘 다 조작된 거는 몰랐다. 예, 예.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바라보는 것은 조작을 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은 뭐 그렇게 흔적은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갖고 왔던 거 파일과 파일이 허위 사실일 가능성 자체를 인식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네, 네. 적어도 합리적으로 이걸 확인을 해본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김인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려면 문준용에 대한 특검을 해서 그것이 진실인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를 밝힌 이후에 자신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 대법원 법률가가 하신 말씀은 아닌데 그거는?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하고 정면을 배치되는 그러게요. 거죠. 대법원 판례는 우선 그 공표한 자가 네. 어떤 근거로 그 사실인지 믿었는지를 먼저 소명을 하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검찰이 그것을 소명했던 자료가 근거가 없다든지 네. 이렇게 말하면 탄핵하는 수순으로 입증을 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정봉주가 왜 실형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인원 변호사하고 이 부산검사 출신이에요. 예. 예. 북부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로 아마 옷을 벗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본인이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논리가 이제 빈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허위 사실이라는 거에 허위로 지금 우리가 뭐가 진실에 반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네. 그렇게 문준용 씨의 동창생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터뷰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예. 그거 자체가 날조됐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 그 문준용 씨가 그 아버지 문재인의 그 도움을 받아서 취직이 된 것이다. 부정하게 채용됐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그 사실. 아, 그 채용됐다는 사실이 사실 자체. 네, 거의 사실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는 발표할 때는 특혜 채용이다 했는데 아버지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아, 그게 한 발 더 간 거니까. 이제 그 스쿨에 동창생들이 나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넣었으면 그냥 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아,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네. 미칠 의사. 그러니까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는데 이용주 의원이 이제 단장이었는데 지방에 일정이 있어서 자기는 기자회견 기자회견 할 때 없었고 부단장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인원 씨가. 근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이용주 의원이 지방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나타날 법한데 본인이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죠, 거기도. 네. 그러다 보니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의혹을 가졌냐면 의심을 가졌냐면 뭔가 약간 냄새를 맡은 거 아니냐 이용주 아니 의원은. 나는 그 이후에 이용주도 뭐 그 CBS 인터뷰할 때도 복수에 제보자가 있다. 제보자가 있다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그 나는 지방 일정은 맞는 것 같고 네. 이용주 의원도 피할 수 없는 게 기자회견 해야 된다는 말하자면 논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직접 거기에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장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그 정도로 중요한 예를 들면 선거 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국민의당이 터뜨렸던 그 정도 이슈였다면 본인이 만약에 꺼림칙한 게 하나도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생생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방 일정을 취소하더라도 이 일정이 자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중요했는데 아니 이제 그 이후에 그거는 지금 박지영 부대표 생각하고 좀 견해가 다른데 그 이후에 이것을 토대로 5월 5일자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계속 다른 라디오라든지 이런 데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머리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인터뷰한 것도 별개의 행위예요. 아, 그런가요? 예. 이걸 다 5월 5일날 기자회견을 토대로 그 인터뷰를 그러니까 한 거기 단장이 때문에 회의에 참여했고 인지를 했고 지시를 해서 부단장이 발표했기 때문에 공모했다. 뭐 지시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하자. 기자회견을 하자까지 음. 의견이니까 공모를 한 거잖아요. 상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은 하고 저는 박지원 대표까지는 기소는 될 거고 이제 구속을 이제 이유미 이준석까지 구속됐잖아요. 예. 나는 보니까 김인원 김성호 둘 중에 한 명은 추가적으로 구속 기소될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자, 당일날 새로운 둘이 예언은. 같이 서 있었나요? 김인원 씨가 발표한 거죠? 두 사람이 다 같이 기자회견한 거를 제가 알고 아, 있어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러면 주로 하여튼 읽고 말한 거는 김인원 변호사라는 건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화면상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양반은 그러니까 지난번 안철수 진심 캠프 대선 후보 시절에는 안 보였던 분이잖아요. 김인원 변호사님. 이번에 이번에 처음 보니까 알게 된 분 이번에 아니에요? 나도 이제 대선 과정에 네. 시민단체에서 뭐 검찰개혁 토론회 보니까 아니 검사들 출신들 이 국민의당에 되게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에서는 특히 이제 호남 출신들, 네네. 민주당 쪽에서는 뭐 학생운동 경력이나 민주화운동 경력이 없으면 이 공천 받기가 어려우니까 아하. 그 변호사들 출신 특히 이제 검사 출신들이 특히 이제 호남에서 국민의당 인기가 좀 올라오면서 그때 굉장히 많이 그 들어온 것 같아요. 김경진 모델을 꿈꾸면서. 그러니까 뭐 대학 후배들도 네.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 변호사님 후배들이 네, 국민의당에. 네. 그렇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랬었고. 그러면 지금 그 위에 이용주 당시 단장이나 네. 또 위에 박지원 대표나 네. 뭐 안철수 후보나 여기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까지는 네.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건 없는데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파일도 받아보고 예. 뭐 보좌관한테 갔는데 보좌관이 자기 보고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게.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건에 우리 이제 BBK 동영상에 비춰봤을 때 예. 대선 때 2012년 2007년 대선 때 BBK 동영상 광운대 동영상 네. 이거 우리 하여튼 확보를 했을 때 선대위원장까지 다 상의하거든요. 네. 단계별로 다 상의를 한다고. 그럼 오늘 이 제목 동영상 우리 지금 녹화하는 네.